6회 상계통계 정치토크쇼 정치인싸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혁입니다. 땜빵입니다. 네, 김동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 맞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그러게요. 땜빵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우리 약간 한호 기다려 드렸어야 되는데요. 있으니까 그렇죠?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오늘은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한국갤럽이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자체조사 결과를 볼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8%, 지난주보다 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부정은 29%로 전주와 동일했는데요.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긍정, 부정 평가 이유 모두에서 최상위에 올랐는데, 자, 이 얘기는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각각 좋아하는 이유, 싫어하는 이유를 묻는 순간 부동산 정책, 이 이슈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무엇보다도 부동산이 가장 핫한 이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하나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고, 또 부정평가에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봤는데 또 저러네. 뭐 이런 게 작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이슈면서 사실은 어떤 이해관계자 집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해 집단이에요. 두 번째가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가진 사람, 없는 사람 했을 때 네.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 많거든. 관여자의 수가. 예. 이거 뜨거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도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나온 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거 유예한 거 이거 길어요. 중과 유예를 유예한 것을 폐지한 거. 폐지하는 거. 예. 이거는 당연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다주택자가 많겠어요. 주택 하나나 주택 없는 분이 많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택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는 가운데 아니 집 하나면 되지 왜 이렇게 여러 개 살아 하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통령이 잘한다고 여론조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면 무주택자와 첫 번째 한 주택, 1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이 62, 63%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절반이 넘는 53%가 잘한 조치라고 얘기한 거. 이거는 심지어는 내가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어도 이 부동산 정책을 어쨌든 해결해야 된다.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예. 특혜라든가 불공정이라든가 불로소득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한 그런 국민적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식과 금, 비트코인, 직업 이런 것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데 이 집은 살아야 될 곳인데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걸 가지고서 남의 걸 뺏어서 네가 돈을 벌고 있어? 라는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주택에 대해서 주택 문제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 긍정이 더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개요도 짚고 가겠습니다. 대통령이 5월 9일 여지없다. 아예 못을 박아버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본 여론조사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 NBS를 보시면 양도세 중과 유예 더 이상 없다. 이거 잘한 조치다가 61, 잘 못한 조치다가 27%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봐도 찬성이 반대의 2배로 훌쩍 넘어서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저도 좀 봤는데 제일 큰 이유는 이제 경제 민생 부분이 양쪽으로 극단으로 나눠 있잖아요. 물론 부동산 문제도 들어가 있죠. 근데 경제 민생 부분은 늘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높든 긍정평가가 떨어지든 늘 자리를 부정하고 긍정 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코스피라든지 전체적인 거시 지표는 좀 좋아지게 보이나
민생에 있어서의 뭐 예를 들면 물가, 그다음에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그게 해소가 다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저는 상존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부동산의 부정평가가 나름대로 자리를 한 것들은 이게 관성적으로 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역대 정부가 부동산은 어려운 문제였고 건들면 실패했다. 왜 건들었냐? 라는 저는 시각이 어느 정도 인식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많잖아요. 결국엔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인데 전체로 봐서는 이게 성공할까? 라는 부정 의견이 지금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상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승부수를 걸었다고 보는 건 연일 SNS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이슈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은 당장은 예. 조금 긴가민가 국민들이 좀 부정평가를 주더라도 조금 한 2, 3주 지나고 나면 긍정평가로 부동산이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합니다. 저 약간 반대되는 의견이 뭐냐면 저도 당연히 부동산 정책이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진보 정권 들었을 때마다 오히려 거꾸로 부동산 주택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자기가 해결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시장에 대해서 마귀 예를 들면 뭐 눈물도 없느냐 굉장히 정서적인 접근을 하세요. 근데 시장은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건 거기는 눈물도 없고 마귀 이런 거 안 따져요. 그 현실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의 접근은 굉장히 정서적인 접근을 하고 계세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부동산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뭐 두 채 있는 사람, 세 채 가진 사람들을 이거 전체 마귀 아니냐 당신들. 그래서 사람들 피눈물 속에서 그걸로 돈 벌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SNS의 충격요법으로 접근하시는 거 이해는 되지만 예.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또 실패한다. 그럼 앞으로 이 부동산 정책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그건 아마 저는 김영남 의원이 하실 사실은 거예요. 지금 이제 5월 9일 전까지 팔라는 거잖아요. 네. 다주택자들은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전국적으로는 이제 5월 10일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월 9일까지는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매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나 이거를 좀 완화해 줘야 돼요. 아마 이번 주 중에 대책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팔려면 살 사람 있어야 파는데 사는 사람한테 지금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 유예 조치가 나올 텐데 그러면 5월 1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제 양도소득에 전국적으로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제가 알기로는 82.5%가 세금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거의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격적인 이른바 매물 뭐 잠김 내지는 절벽, 매물 절벽이 나타날 거 아니냐. 그 이후에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전개될 거냐. 그게 결국엔 지금부터 5월 9일까지는 기대감으로 지지가 높아질 수 있는데 5월 10일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현상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안 팔고 있던 사람이 결국엔 팔게 만드는 방법은 양도세는 중과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결국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조세 저항이 제일 심한 게 보유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이후에 후속 대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두고 봐야겠죠. 그럼 그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서 지선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지선까지는 기대감. 왜냐하면 5월 10일 이후에 당장 어떻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는 기대감이 반영된 투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부동산 정책은 제가 봐서는 수도권 선거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다주택자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결국에 이제 대통령 의지는 공급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건데 사실 공공부지에다가 6만 호 그 발표해서 이게 공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시장은 없어요. 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물건을 이제 공급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내놔라.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집이 좀 나오네.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어떤 신호를 주면서
최소한 이제 오르는 거는 이제 억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대통령이 갖고 있고 저는 기조를 이제 부동산과의 전쟁이 아니라 투기와의 전쟁 이 방향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있지만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얘기한 게 실거주 하지 않으면 혜택 안 주겠다. 한 채가 똘똘한 한 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이제 전환이 돼요. 그거 뭐냐면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이게 투기 소유가 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재산 증식으로 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좀 강력한 의지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서 과연 성공을 거둘 건지 이게 좀 난관이다. 근데 공급 부분에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수도권에 있는 광역단체장들이 좀 협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는데 일단은 반대 의견을 지금 하고 있고 인천도 마찬가지죠. 국민의힘도 시장이니까. 근데 유일하게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만 거기에 발맞춰서 국토부에서 함께 민간주택 62만 호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전체 예. 83만 호.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역단체가 민간 부분을 협조를 해줘야만 사실상 수요 공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 성공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선에서는 유권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집값 그리고 주택 정책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될 테고 이 정부의 최대 성과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 정책이 또 최대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유심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당론을 정리했는데 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소청에 보안수사권을 안 주고 보안수사 요구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장 명칭도 안 쓰고 공소청장으로 하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안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검찰총장도 명칭이 헌법에 있으니까 그 논쟁은 좀 부차적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민주당의 당론 정리는 조금 다르게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읽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내용이 정부 안하고는 많이 다른 그 민주당 안이 나온 건데 사실은 어떤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게 훨씬 빠르죠. 빨리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남용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 때문에 요구권으로. 근데 이게 대통령이 이 부분 지적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경우에 어떡할 거냐. 그럼 공소청에서 경찰도 다시 이 부분 보완하라고 내려보냈다가 다시 오는 그 과정에서 시효가 도과되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런 부분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검찰총장을 쓰고 싶어서 쓰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공소청장으로 했다가 나중에 위헌법률 시비가 걸릴까 봐 그렇게 한 건데 모르겠어요. 뭐 당에서 알아서 하겠죠. 뭐. 근데 이게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상태라고 알려졌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니 뭐 그 부분은 당정청이 만나서 충분히 뭐 명칭 문제는 좀 해소가 될 수 있는데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 자체가 대통령의 입장과 얼만큼 반하느냐 이게 조금 관전 포인트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김민석 총리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보안 수사 요구권 이상은 안 된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정부 내에서도. 대통령은 보안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언질은 했으나 정부의 국무위원들도 보안 수사 요구권까지만 허용을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맞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최소한 민주당의 숙고를 요청을 했고 민주당의 숙고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아예 무시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밀어붙일 것이냐. 저는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관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민주당이 대통령과 다른 뜻을 낸 것이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상한 세계에 살아왔던 거예요. 대통령 말에 무조건 집권 여당이 발맞춰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썩 민주주의에 부합되진 않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의견 속에서 조금 더 민주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모습에서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반대당의 입장에서 보면 예. 좀 우스워 보여요. 왜냐하면요, 북한이 오랫동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안 쓰려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남조선 뭐 이래가면서 검찰이라는 이름을 안 쓰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검찰이라는 이름이 자체가 그게 무슨 죄인입니까?
근데 검찰 그러면 그거는 악마 이꼴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쓰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럼 대통령이 독재자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면 야 이제 대통령 독재자가 있었으니까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아예 대통령이라고 쓰지 말자. 수령이라고 쓰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21세기에 왜 이러고 앉았지? 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권도 예.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이 국민적 기준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고방식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검사들에게 모든 권한을 뺏어야 된다. 무조건. 걔네들은 악마다라는 식의 전제하에서 모든 걸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 지금 하고 있는 건 탈레반들이 하는 짓이에요. 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좀 아시네. 말씀을 예, 드리면 예. 그 제가 놀란 건 그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검찰 개혁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있어 깃발과 같은 존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성호 장관이 검찰을 악마하지 말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그랬냐 하면서 그 전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되는 지점을 제가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라는 단어도 못 쓰고 검찰에게는 수사권이라는 건 보안 수사고 뭐고 주면 안 되고 요구권까지만 주는 걸로 아예 그냥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 대통령이 정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많겠다 해서 대통령, 법무부 장관은 적어도 보안 수사권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 이렇게 이제 갈리는 거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보면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저희 당이 갖고 있던 입장을 이 대통령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여당 내부에서 범여권에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지지자들의 깃발과 같은 존재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별거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상한 시대에 살았다. 대통령 말대로 간다. 그 지적도 저는 받아들이지만 적어도 20년 가까이 민주당 측에서 주장해왔던 이 주제에 대해서 이것조차 지금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황 그리고 법 시행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상황에서 어떤 방향인지 제가 상당히 궁금해요.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만 가지고도 실무에서 이렇게 부딪힐 텐데 여러 가지 것들 법조항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수사에 있어서의 혼선 같은 거 다 대비돼 있느냐 그게 참 궁금합니다. 해결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 안을 찬성을 하세요. 응? 국민의힘이 네. 민주당의 안을 찬성을 하라고 이제부터. 그러면 정부 안에 힘이 실릴 것 같아. 민주당 지지층에서. 아, 네, 정치적으로 불난 당 소리잖아요. 옮기시더니 이상해졌어요. 정치적으로. 근데 무슨 말인가 했네. 제가 이제 그 좀 예. 앞서 탈레반 얘기를 제가 과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검찰의 경기를 일으키거나 검찰은 마녀다 악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름을 내리자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려면 간판 바꾸잖아요. 국민의힘도 이름 바꾼다고 난리예요. 뭐하러 바꿔요? 그냥 쓰세요. 네, 이런 거고 사실 보면은 이제 검찰이 그동안 살아왔던 흑역사 검찰청이 정부 부처 중에 일개 청이에요. 근데 그들은 거의 무소불위였죠. 대통령을 등에 업고 권력을 등에 업고 본인들은 취해법권으로 살아왔고 조작된 수사도 많이 했는데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은 삶을 살아왔어요. 거기에 힘을 빼자는 부분들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서 검찰개혁이 오랫동안 논의된 게 이재명 정부 때 가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라는 부분들은 이게 보수 측이 주장하는 거와 비슷한데? 라는 지적은 저는 행정부 수반이 됐기 때문이라고 봐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본인도 한 기관을 국민들의 사법 시스템에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꾸려면 민주당의 안보다는 조금 더 중도 쪽이나 국민들의 득이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렇게 던진 것이고 민주당은 아무래도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의 생각보다는 당원들의 입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강성당원일 수도 있고 이 검찰 아예 해체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당원들의 입장을 좀 반영하다 보니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큰 맥락에서는 저는 크게 없어요. 보안수사권이나 보안수사 요구권이나 사실 보안수사 요구권만 하더라도 보안책으로 뭐 공소시효가 좀 얼마 안 남은 것은 뭐 시행령을 통해서 뭐 보안수사권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 개혁 당초 목적이 아예 퇴색을 한다. 그리고 검찰 개혁 지지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당에서는 그 이유를 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자면
지금 검찰이 그 가장 힘이 세진 게 언제인지 아시죠? 문재인 정부 때예요.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을 하면서 윤석열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면서 검찰이 가장 막강한 그런 집단이 돼버렸어요.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하셨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검찰에 대한 어떤 권한을 축소시키고 그렇게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했어요. 뭘 해요 하기는 기억이 안 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검찰총장으로 5단계를 승진시켜서 총장 시킨 다음에 적폐청산 밀어붙이셨잖아요. 그때 힘 세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팩트로 하기는 좀 이제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할 때 저도 좀 관여를 했던 보좌진으로서 1차 개혁, 2차 개혁이 있었는데 1차 개혁만 해서 미완의 개혁이라고 됐던 것이고 그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한 인사의 문제는 검찰 개혁과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냥 그걸 짬뽕시키면 문재인 정부가 무슨 검찰에 힘을 실어주고 개혁을 안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출발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기소에 대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떻게 됐냐. 시행령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검찰 개혁의 모든 것들을 해체시켰어요. 그게 다시 복귀되는 와중이 이번에 법이 통과돼서 논의되고 있는 그 역사는 분명히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평가는 이제 제각각일 테고 그래서 결국 바로잡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고 갈 것인가 그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시민 작가 등의 그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이 뭔가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진영 내 충돌처럼 읽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영 내 충돌이 맞죠. 민주당 문화가 대통령이 아무리 민주당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견과 다른 생각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표출한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런 어떤 일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20년 가까이 민주당에서 담론으로 얘기했던 검찰 개혁의 가장 중추적인 얘기를 가지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랍다는 거예요.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쓰냐마냐부터 시작해서 그건 지역적이라 하더라도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당과 청 간에 갈등이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봉합을 하겠냐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럼 한쪽이 숙여야 되는데 누가 숙일까? 누가 숙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텐데 국민 입장에서는 그걸 과연 설명할 재간이 있겠느냐. 그 의문이죠. 예,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의 당론 결정과 관련해서 별도의 내부 논의가 없었다. 그리고 당정 협의를 지속해서 합의된 안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어떤 쪽이 꼭 숙이고 뭐 양보하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앞으로 정부와 당이 조율 절차를 거칠 테니까 또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에 나온 선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 구형은 5년이었고요. 이게 지난주에 김건희 씨 1심 선고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 이 공청 과정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본인이 받은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주고 하니까 원래 뭐가 있었구나. 본인이 공천받은 것에 대가를 준 거니까 이건 범죄가 성립된다 생각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그 돈이 정치자금으로 쓰여야 되는 그런 또 정의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명태균 씨가 일단 1번 정치인이냐. 이제 거기서 걸리는 거고 이거를 완성하려면 어쨌든 김영선 씨가 준 그 돈이 결론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쓰였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니까 공관위 차원에서 뭔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의무가 검찰 측에 있었다. 근데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죄를 줄 수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법원이 정치권 생리를 너무 모른다. 그래서 공천 시스템 아예 모르고 판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지적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피고인에 대한 무죄와 명태균, 김영선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상당 부분은 유사해요. 무죄 이유가. 그러니까 공천은 공관위에서 한 거지 뭐 이거예요. 근데 이번 사건도 증거가 제출이 됐어요. 당시 공관위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실상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네. 대화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한기호 사무총장이나 일부 공관위원들이 이거 경선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계속 여성 단수로 밀어붙여서 결국엔 된 거거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공관위를 거치면 뭐 하냐고. 근데 공관위를 거쳐서 무죄라면 세상 모든 일이 형식은 만들어놔요. 그렇잖아요. 12상 비상계엄도 국무회의라는 거를 형식적으로는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없느냐? 아니 실질을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공천 개입을 아무리 노골적으로 하더라도 공관위만 거치면 죄가 안 된다는 결론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무죄 중에 하나는 명태균 씨가 지방의원 출마 희망자로부터 도합 2억 4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네. 1인당 1억 2천만 원씩. 이게 그 무슨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쓰였다. 근데 이 여론조사가 그 돈 준 사람들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대선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쓴 거지. 네. 이게 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공천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 이게 김건희 씨 1심 판결이랑 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사법부 지켜보면요. 이번 판결 보면 이게 도대체 모르는 건지 진짜 모른 척하는 건지 후자가 더 강해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과거에는 영장실질심사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냥 영장 검찰이 하면은 그냥 예스 노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법원에서 부르잖아요. 불러서 이걸 실질적으로 내가 판단해 보겠다. 왜? 이게 사법 적극주의라고 사법부가 그냥 검찰에서 조사한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사법 적극주의가 도입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 재판 과정에서 여기서 사법부가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을 한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공소를 제대로 못했으니까라고 얘기를 하지. 네. 그러면 사법부는 거기서 진실이 뭔가를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 진실이 뭔지를 밝혀내려는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근데 아까 김영남 전 의원 말씀하셨듯이 2억 4천이나 되는 돈을 받은 그런 정치 브로커 아닙니까? 그럼 그 정치 브로커가 대통령하고 한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영선만 당선시켜 주시면 공천만 주시면 그러고 나서 반띵 그 1원 단위까지 그 월급의 절반은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전에 채무 관계가 있었으니까 네. 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김영삼 씨가 재산이 훨씬 많아요. 그 명태균 씨는 나는 가난해서 먹고 살 것도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그 돈 많은 사람이 그 사무장한테 돈을 빌려서 나중에 그것을 세비해서 갚고 있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그때 당시 당선자가 내가 그 상현이한테 연락할게라는 얘기까지 다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공관위를 거친 거예요. 근데 이런 전 과정을 보면 이게 무슨 공관위를 거쳤으니까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인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강선호하고 김경도 공관위 거쳤어요. 그 사람들도 다 무죄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아까 그래서 법원이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 진짜 모르려고 하는 건지 후자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럼 그렇게 후자라면 그건 왜일까요? 모르겠어요. 그거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봐야지.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음모론으로 가는 거죠. 판사들이 뭐가 의도가 있나? 그러니까 저번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죄 판결 내렸던 우인성 판사도 그렇고 지금 창원지법에서 이 명태균 김영선 사건에 이 무죄 내린 판사도 그렇고 이분들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그냥 전체적으로 가면 사법부의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던져보죠. 이거는 매뉴얼을 분석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맥락을 분석해 줘야죠. 판사는 전문가잖아요. 대한민국의 전문가로서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을 그 맥락까지 판단을 해서 가치규범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규정을 해주는 게 판결인데 예. 과연 이들의 판결이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는 것인가 형식적으로만 이런 규정에 봐서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사회 규범을 세우는 판결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는 명태균이나 김건희처럼 하면 주가 조작도 할 수 있고 여론 조작도 할 수 있고 돈을 적당히 받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 공천 도와주고 나서 국회의원하고 세비를 반띵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규범을 세워주는 판결을 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래서 사설을 쓰면 정말 사법부 판사도 공부 좀 해라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 말씀하신 거에 저도 많이 동의를 하는데 아까 강선우 김경 케이스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경우는 좀 명확해요. 왜냐하면 돈을 받은 강선우 의원이 공관위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으면 이 경우에도 유죄를 내리는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공관위 차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를 검찰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기소를 했으니까 그걸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죄를 주기가 어려웠을 거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일 것이고 그래서 참 궁금한 게 우리는 윤 대통령의 어떤 녹음 뭐 말이 맞네 뭐 이런 네. 거 그런 거 보고 야 이거 윤상현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윤상현 의원이 밀어붙였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돼서 공소장에 적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판사 보고 우리가 왜 정치 실무를 모르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검사하셨던 김용남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아니 궁금합니다. 근데 그 공관위에서 나눈 대화 내용은 증거로 제출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증거가 그거 네. 하나만 가지고 되겠냐고 말한 거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그 얘기예요. 법리적으로 엮어서 판결까지 이르지 못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원지검이 이렇게 부실하게 수사를 하냐 그리고 이렇게 허술하게 기소를 했던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잖아요. 창원지검의 정유미 검사장이 이 사건을 검사 없는 수사과에 배당을 했다가 나중에 9개월 만에 형사부에 배당을 하면서 이걸 방치했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초기에 방치가 된 건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뭉개려고 하는 의도가 보였죠. 그러니까 이 진작 그 고발이 그때 아마 됐었죠. 고발인가 수사 의뢰가 이제 들어갔는데 장기간 동안 제대로 수사가 시작 안 되고 그 사건을 묵혀놓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공관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 사이에 나눈 대화까지 그게 이제 누군가 녹음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 제출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문매를 맞고 아니, 계시는데. 사법부가 이번에 판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다 무죄인데 황금폰에 대해서 이게 유죄라고 그러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증거 은닉 혐의로 예. 동생한테 증거 시켜서 교사. 은닉 교사로 해서 뭐 1년인가 집행유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렇죠. 예. 근데 몰라 저는 법의 문화회관이라서 그런지 아니 앞에 부분이 죄가 없는데 맞아요. 그러면 왜 무슨 증거를 인멸을 해? 하려고 뭐가 하냐. 증거가 된다고? 아니 죄를 저지른 게 없는데 내 핸드폰 아무런 죄를 저지른 그 기록이 없는 핸드폰을 누구한테 맡기든 말든 그거를 사법부가 그거를 유죄 무슨라고 얘기할 그런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나온 이 유무죄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앞뒤가 맞지 저는 앞뒤가 그걸 맞지 보면서 않다. 뭐야 이게 왜 그러니까 앞에는 기계적, 무죄 기계적 판단한 거죠. 행위에만. 뒤에는 핸드폰 지금 우리 김정일 측에서 얘기한 게 예.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행위로만 판단한 거예요. 뭔가 핸드폰이 죄가 있든 없든 그 중요하지 않고 그게 어떤 행위에 있어서 뭔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교사를 했다는 행위가 이건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저는 판단했다라고 봐서 이 판사들이 제가 공부하라고 했던 것들은 물론 이제 법전 많이 보고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지식이 높겠죠. 근데 판사는 저는 생각해 보면 사회 경험이라든지 인문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잡다한 지식들을 다 소양을 갖추고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법정만 달달 외워서 무슨 AI가 하는 게 낫죠. 그러면 매뉴얼 맞춰주기를 하는 판결은 안 된다. 저는 전형적으로 오인성 판사하고 지금 김모 판사 창원지법의 그 두 분은 그 형식 논리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국민들조차도 의아해하는 거고 제가 늘 했던 말 새로운 범죄의 지평을 열어주는 판결을 내리는 이런 판결이 어딨냐. 근데 이번에 공천 관여가 아니다라는 무죄 판결에 대해서 억울해할 사람들이 꽤 많아요. 기존에 이제 취업 청탁 뭐 이런 거 업무 방해로 많이 그 기소하고 다 유죄가 많이 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누구 좀 취업시켜줘. 나 아는 사람 아들인데 그 사장이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면접 점수를 만점을 주는 방법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이제 그거보다 또 더 적극적인 거는 이제 점수를 조작하는 거지, 숫자를. 근데 그것도 면접위원이나 채용위원회를 다 거치잖아요. 그런 형식은 다 거친다. 형식은 다 갖죠, 그것도. 근데 그거는 다 업무 방해로,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거로 다 유죄 기존에 선고됐거든. 그건 유죄인데 공천을 대통령 부부가 야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래서 아유 여성 이번엔 무조건 여성 여기는 단수야 해서 밀어붙여서 그게 나왔는데 결과물이 이건 죄가 안 된다고?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 논리적으로 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증거라는 것은 무슨 범죄와 관련된 게 증거잖아요. 무죄의 증거라는 건 없잖아요. 뭐 잘못 저지른 게 없는데 그게 무슨 증거물이 되겠어요. 근데 유죄 증거가 유죄라는 심증이 있으니까 그것을 인멸한 것을 유죄로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판부 말대로 하자면 무죄인데 무죄인 것을 증거인멸이라는 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언어학적으로 가능하냐고. 이거는요. 비슷한 판결이 뭐가 있었냐면 뭐 민주당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위증교사죄를 의도성이 없었다 그러면서 무죄를 내렸어요. 교사 자체가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게 교사예요. 근데 위증교사를 했는데 의도성이 없어서 무죄다라는 거하고 지금 이거는 무죄인데 증거 은닉은 그 인정된다라는 거나 둘 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번 너무 상식에 반해요. 예, 그리고 이번 판결이 어쨌든 법리 해석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민 상식과 굉장히 배치된 그런 판결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해야 뭐 되냐? 배심원제 가야 되냐? 뭐 아니, 재판을 삼심을 또 하면 되죠. 하니까 네. 예. 재판을 한 번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 번 해야 되고 항소폭이 절대 하면 안 되고 30까지 가야죠. 예, 그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법리 해석이라면 마찬가지로 이제 명태균 씨가 정치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 돈이 오갔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 혹은 뭐 공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간다면 뭐 똑같이 다 무죄가 나오지 않겠냐. 또 이런 생각들도 있던데. 그런 논리라면 예. 그 무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계속 그 편다면. 오세훈 시장 건 조금 다르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직접 대과 관련해서 돈을 줬는데 그게 오 시장이 준 거냐 아니면 다른 걸로 준 거냐 뭐 이런 거니까요. 예. 조금 다르죠. 그 성격이죠. 아니 또 그거 이제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의 측근인 사람이 3,300만 원을 준 건데 대납을 했다는 의혹. 그 예. 대납이 아니라고 또 보기 시작하면 그렇죠. 예, 대납이 그러니까 성격이 아니- 다르다고요. 예, 요거하고는. 예. 그러니까 명태균발 정치 자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입증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아니 근데 항소심 가서 또 판단 달라지면 그래요. 또 모르죠. 청소심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판결을 가지고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게 보통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너무 이게 국민 상식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사법 신뢰가 이렇게 되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법부라는 게 판결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에서 좀 이렇게 합치되는 수준으로 가야 우리가 납득하고 사법부가 내린 거는 그래 이게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구나.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잣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우리끼리 판단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의식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하냐는 거죠. 이걸 이제 정치적인 언어로 사법개혁이라고 하죠. 그거를 개혁을 해야 돼.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고 아유. 검찰에서 개혁하자고 하고 검찰이라는 이름도 이제 없애자고 하는 얘기까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법원이라는 이름을 또 다른 걸로 바꾼다거나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그게 사법부의 판결이나 결정이 무조건 옳은 거를 전제로 얘기하자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비판받을 수 있죠. 네. 비판할 수도 있고 아니 저거 틀린 것 같은데라는 문제 지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는 게 존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야
법원 못 믿겠어. 저 때려 부시고 뭐 서부지법 난동처럼 때려 부시고 이런 게 아니고 아 저거 당연히 항소해야겠네. 아니면 대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봐야겠네. 이게 존중인 거죠, 사실. 결과를 수용하고 그렇죠. 법적 절차에 따르는 거. 알겠습니다. 공천원금 수사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논란이 불거지고 약 한 달 만에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 모두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1억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영장을 보면 뇌물 혐의가 제외됐습니다.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예. 될 것 같아요. 이제 뇌물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예요. 비공무원은 혼자 뇌물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 몰라도 강선우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네. 근데 뇌물죄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대가는 공천원금이니까 당연히 있는 건데 직무 관련성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 내냐 이게 시의원 공천을 결정하는 게 뭐 법안 발의라든지 법안 표결 뭐 국정감사에서의 행동 같은 건 당연히 국회의원이 해야 될 직무 범위 내인데 그러면 그건 공무인데. 그렇죠. 예. 이건 공무인데 정당의 공천 관련한 게 이게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건 뇌물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경찰의 1차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배임 수재로 지금 영장을 쳤는데 경찰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거냐 없다고 볼 거냐. 저는 거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예. 사안이. 왜냐하면 이게 전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서울시당 공관위원장에 들어간 것이거든. 근데 물론 이건 정당 업무이긴 한데 직무 관련성을 좀 넓게 보면 인정될 것 같기도 하고 엄격하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넓게 보면 좋죠.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뇌물죄가 된다고 이렇게까지 보는 확장이 거죠. 되죠. 그래서 부당하게 공천을 한 사람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공무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확장되는 논리가 나오던데 어쨌든 그럼 이 문제가 그 강선우 현역 의원이라 구속이 되려면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 판단이 있어야 예. 되니까 거기에서 혹시나 이걸 좀 감경시켜서 뭐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 민주당에서 그냥 쫙 어떤 거예요? 가게 하셔야 되지 체포동의안. 않느냐. 체포동의안 이 부분은 이미 당 대표가 네. 이 공천운동 관련해서는 한치의 어떤 그 배려도 관용도 없다. 완전 일벌백계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첫 번째는 강선우 의원 본인 자체가 체포동의안이 물론 이제 헌법적으로 법률상으로 해야 되나 본인이 이거를 포기하고 그냥 나는 그냥 받겠다라고 이제 선언함으로써 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 두 번째는 당에서 이걸 당론으로 갈지 이런 부분인데 굳이 이걸 뭐 당론으로 정해서 뭐 통과시킨다 이럴 것까지는 없고 예. 당연히 그냥 통과되는 쪽으로 가는 건 규정사실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지만 그냥 당연히 이건 가결시키는 수순이다. 무조건 가결이죠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부결시켰다가 그거를 말도 안 되지.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말도 안 되는 사안이에요. 걱정이 돼서요. 그렇지 않으셔도 걱정 안 하셨어요. 모처럼 이렇게 합일된 느낌이네요. 아이, 너무, 네, 알겠습니다. 방송이 오늘 이제 약 한 열흘쯤 지나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나오잖아요. 이제 앞서서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 1심 선고가 났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비상계엄 시 대통령 재량 넓게 인정돼야 한다. 공수처 내란 수사 직접 관련성 없다. 뭐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1심 판결에서 공수처의 수사체포 시도가 적법하다라는 취지로 판단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봤는데 어떠하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 뭐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을 그러니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판단을 회피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항소 이유서니까 본인 할 수 있는 주장 다 하는 거고
기존에 다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예. 맨 처음에 비상계엄의 대통령 재량은 넓게 인정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국회에 들어간 것부터 안 된다는 거는 법 공부 안 해도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요식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시 대통령의 재량권은 넓게 임명돼야 된다. 근데 웃기는 소리잖아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불법에 대해서 그 대통령의 권한을 넓게 인정해줘야 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논리적인 모순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불법 도박장에서 우리 둘이 계약을 맺었어. 이 계약은 합법적이야. 절차에 따랐어. 그러나 불법 도박 자체가 불법이면 원인 무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제가 보기엔 변호사들이 그 일반 사람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데라는 것들을 그냥 제시한 것 같아서 저 대통령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일을 잘 못하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항소유서를 백지를 낼 수 없잖아요. 네. 빈칸 채워넣기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뭐 논리가 이탈되지 않고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제 그 판사들 인사가 났습니다. 재판 담당 직연 판사가 23일자로 서울중앙지법을 떠나서 서울 북부지법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제 그러면 19일에 판결이니까 이 1심 판결까지는 내리고 인사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나흘 차이예요. 날수로는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2월 19일 날 윤석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을 하고 네. 선고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날 이제 이임식 네. 금요일이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선고하고 금요일 날 이임식하고 월요일 오전에 보내고, 하겠죠. 예. 그리고 토일 쉬고 이제 월요일 날 부임. 서울 북부로 출근하면 아무 일 없이 일단은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제 2월 19일 목요일 날 윤석열 피고인이 갑자기 아플 예정이면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 날 금요일까지는 일단은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아까 그래서 제가 이임식 보통 오전에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재판을 안 잡아요. 아, 예. 그리고 통상 피고인 불출석의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한 번 더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월 19일로 선고기일을 잡은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그 변론 종결일로부터 5주 이상이 지난 날짜예요. 2월 19일은 보통 이렇게 뒤로 안 잡거든.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걸 우리가 상정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피고인이 2월 19일 날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안 안 나와. 나와버리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중형 선고를 할 때는 피고인이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을 해야 돼요. 다만 피고인이 불출석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하고 예. 그리고 현재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까지 끌고 올 수 없다는 게 소명이 되면 없는 상태에서도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예. 바로바로 그 절차가 갖춰져야 돼요. 아, 그렇죠. 근데 그날 하루 사이에 예.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강제 구인을 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법정에 데리고 올 수가 없다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아프다 그러는데 이게 아픈 게 아니다. 실제로는 멀쩡하다라는 거를 소명을 해야 되죠. 근데 예. 그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 예. 그럴 일은 안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윤 대통령은 그렇게 중형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들 해요. 아, 그러면 본인은 중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법정에 안 안 나갈 이유가 없죠. 없다. 안 나올 이유가 없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법정형이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는 죄인데 그러니까 중형이 안 나올 그런 무죄라는 거다는 소리야? 결국에 무죄라는 얘기밖에 그렇게 안 되는 뭐 생각하는데. 감경도 되고 뭐 누가 얘기한 거 12년 6개월까지 된다면서 뭐 이런 무기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거 뭐 보시죠. 발상의 예. 전환입니다. 네. 아, 광고 들은 들으시죠. 게 있어서. 뭐 예. 멘탈 갑보다 무서운 게 멘탈 무니까. 알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 네,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김종혁, 김영남, 서영주 네 분과 함께했고요. 전 아나운서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